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을 고려해 4일 오전에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검찰은 일단 조사를 시작하면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4.19 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박사는 12년 전에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4.19 단체가 조지하면서 참배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에 휩싸인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심사를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했다가 출입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강제 구인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늦추는 연금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개혁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 2명은 소득 금액 대비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 인상안이 개혁안에 빠진 것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오는 4일 출석해서 오전 조사만 받고 다시 일정을 잡자고 했는데 검찰은 전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측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오는 4일 출석해 2시간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조사받을 수 없어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다시 출석해 나머지 수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정을 두고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일반적인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럼 이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한다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그 과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고 대북 송금은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찬대, 천준호 두 의원에게 오는 4일 소환을 통보해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과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 유출에 관한 의혹도 이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 수사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의 단식 투쟁은 삭발이나 장외 집회처럼 최후의 수단, 배수의 진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당직이 없는 의원보다는 대표의 단식이 더 무게감 있는 승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기억에는 2019년 단식이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겨울 청와대 앞에서 국기를 끊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막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일 만에 쓰러지면서 단식이 종료됐고 적어도 요구사항 중에 얻은 건 없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께서 오랜 시간 그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 정권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손학규 대표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표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열흘을 버텼습니다. 결국 거대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지만 이후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출범시키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던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제 다시 풀으시고 아니 뭐가 돼야지 풀지.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시작을 하고. 지난 2016년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때는 여당 대표의 승부수였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 야의 행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단식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면서 11일을 이어갔는데 당시 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직접 설득했습니다. 당을 움직였고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친정의 수장이 된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단식에선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면서 한미일 협력 체계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 노선은 분명한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합니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이어서 이번엔 해군의 잠수함, 홍범도함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입니다.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해군은 함명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총리. 그러니까 왜 그런 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홍범도함은 지난 2016년에 진수된 1,800톤급의 잠수함입니다. 전장이 65m, 폭 6.3m 크기의 잠수함이고요.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국산 순항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함정의 이름을 붙이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공을 세운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보고함, 한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원일 제독의 이름을 딴 손원일함,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죠. 안중근, 유관순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한 이름을 바꾼 함정은 그동안 없었을까요? 두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999년 초계함인 이리함이 익산함으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고요. 지난 2018년 규례 탐색함인 금화함도 김화함으로 개명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례 모두 해군이 자체적으로 변경을 추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행정구역의 이름이 바뀌면서 지자체가 변경 요청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건 이전 사례와는 경우가 다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 외에 해군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는 국방부의 지시가 있다면 함명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총리가 공식적으로 개명을 언급한 만큼 향후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가 63년 만에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63년 만에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박사는 성명서를 통해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오늘 아침 오늘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4.19 혁명 학생회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아우적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지께서도 참 잘해놓으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강제 구인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후 구인 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 앞을 찾았지만 출입문을 놓고 2시간 정도 국방부 측과 대치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문으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법정으로 향하라고 맞서면서 출입이 지연됐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대해 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론스타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판정문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 원금 가운데 6억여 원가량을 감액받은 데 이어 나머지 배상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 모두 소멸하기 위해 불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와 수급 개시 연령, 수익률 등의 변화를 주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9%인 것을 12%와 15% 또는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뺀 것과 관련해 위원 2명이 사퇴하며 반발했습니다. 남찬섭 위원은 오늘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 방향은 반쪽짜리라며 주은선 위원과 같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노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이를 소수안으로 보고서에 명기하자고 밝히면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검찰이 라인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라인펀드 판매와 환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사의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 농협중앙회에 200억 원대 특혜성으로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사업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를 조사하면서 2014년 11월 곽 전 의원이 김 씨와 골프를 치며 은행이나 자금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곽 전 의원과 김 씨, 배 씨가 골프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태풍 소식 보겠습니다. 북상하던 태풍은 우려와 달리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태풍이 모두 한반도를 비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가 컸던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다음 주 초반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해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하이쿠이는 진행 방향을 어제보다 서쪽으로 더 틀었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괌 북동쪽 해상에서 뒤따라오는 12호 태풍 기러기 역시 상층 건조 공기가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기러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다가 다음 주 초반 찬 공기에 부딪히며 약화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11호, 12호 태풍이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보통 9월에 평균 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 남부지방에는 호우 소식이 있던데요. 태풍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한해협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을 발달시키겠는데요.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그리고 휴일에는 일부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나흘간은 1년 중 해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너울성 파도까지 겹치면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50년) 전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받은 권리는 인정이 된 겁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일단 보험금 소송이 시작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고 김종환 씨가 어선 침몰 사고를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고 이후 김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을 거라는 판단에 따라 보험금 2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가 2살 때 집을 떠난 80대 친모 A 씨가 등장해 민법에 따라 자신이 받을 권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누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동생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는데도 친모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막아섰고 결국에는 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소송 결과는 친모 A 씨의 승소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A 씨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고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가 친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고 김종환 씨의 사실혼 여부였습니다. 배우자가 친모보다 상속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친모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사실혼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씨의 누나가 두 사람의 생활 흔적이 담긴 사진과 반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주소지 이전 같은 행정 기록이 없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수년간 함께 살았다는 여성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친모 A 씨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친모 A 씨는 숨진 아들의 아파트와 적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양육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지만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씨의 누나는 판결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살 때 버린 자식을 부모를 갖다가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대법원 갑니다. 네, 이번 같은 상황에 대해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야 다툼이 길어지고 있고 별다른 논의도 없다 보니 국회에 계류돼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교실에서 촬영된 이 영상 아마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교사가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교단으로 나와서 누운 채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현장이었죠. 네, 그 당시 교사는 학생을 무시하고 수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학교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뒤에야 부랴부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교사가 직접 교실에서 이런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쓰는 학생에게 2번 넘게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무시할 경우 분리보관 조치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압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내의 다른 자리나 공간뿐 아니라 교실 밖으로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위협할 만한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을 조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다만 학생 인권 침해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일선 학교의 물리적 제지의 경우 해설서를 배포해 교사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고시에 따라 각 학교의 학칙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윤종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프로파일러 4명이 피의자를 면담하고 성격 검사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수치로 판단하고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오픈마켓이라고 속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접근한 뒤 돈을 뜯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형 오픈마켓이라는 말에 속아 큰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 메시지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서 무작위로 배정되는 물건을 40건 주문하면 비용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얹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명 오픈마켓인 11번가 명의로 메시지가 온 터라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죠. 11번가라고 하니까 접속을 하자마자 11번가 고객센터, 서비스센터 이렇게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맞구나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이틀은 하나에 몇천 원짜리 물품을 40개씩 사고 약속한 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엔 구매해야 할 물품의 가격이 수백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결제 금액이 너무 커지자 A씨는 그만하겠다며 낸 돈을 물어달라고 했지만 할당된 주문 건수를 마저 채우라는 답만 되돌아왔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 거 한 700 후반에서 800 정도? 저는 중간에 멈췄고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 피해자들 중에 다른 분은 끝까지 갔는데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11번가 측은 명의가 도용됐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대처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11번가에서 G마켓으로 이름만 바꾼 아르바이트 제안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매 대행이나 물품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인 척 돈을 뜯어내는 사기 피해가 빈번한 가운데 이제는 대형 오픈마켓까지 사칭하는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 대부분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고 피해 구제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좀 과도하다 보이면 약간 사기 범죄인 것을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A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법인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소송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단했지만 롯데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상대 소송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 대표 등은 적자가 누적돼 사업이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이용자 수십만 명에게 머지머니 2천억 원어치를 팔고 갑자기 판매를 중단해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위조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유포하고 문의 전화가 오면 돈을 요구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1,500여 장을 위조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로 2명을 붙잡아 주범 4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우편함에 위조 안내서를 넣은 뒤 피해자들이 전화하면 검사라고 속여 변호사비 500여만 원을 요구하는 등 돈을 가르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 택시 한 대가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리창과 내부 집기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가게 앞에 정차한 뒤 내리려던 중에 갑자기 차가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훔쳐 100km 가까운 거리를 운전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호 관찰 중에 또 범행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시내 도로를 달리는 경찰을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경찰관들이 다가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합니다. 경찰 제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려던 경차는 화물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운전석 시야를 또 차단하기 위해서 3단봉을 이용해서 이제 앞 유리를 부수기 시작했고요. 옆에 계시던 시민분이 이제 자기 트럭으로 이렇게 도주를 차단해 주셨고, 인근에 대형 백화점이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차는 도난 신고된 차량인데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10대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경남 통영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이곳 김해에서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 차에 있던 열쇠를 보고 아예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명 가운데 2명은 차량 절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이들 모두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거를 도운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검찰이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신앙림 전 위원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 모두 2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월 무역 수지가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8.4% 감소한 518억 7천만 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감소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지난달 마이너스 16.4%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출시 60년을 맞은 한국라면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 결과 올해 7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5억 2,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증가했습니다. 7월까지 수출이 5억 달러를 넘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라면 수출 증가는 K 콘텐츠 확산과 코로나 영향으로 간편식 특수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주춤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증가세로 돌린 주범으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꼽았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출 한도를 끌어올려 오히려 빚내는 걸 부추겼다는 겁니다.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출시 뒤 돈을 빌려줄 때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부 은행은 이미 선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등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50년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이른바 막차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자 열흘 만에 1조 넘게 늘어났습니다. 집을 사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가서 이런 제도 혜택을 누리려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가서 받는 게 유리하죠. 금융당국은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은 40년으로 축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고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이번 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 즉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또 1,0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도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하루 1,0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부지로 마포 상암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 마포자원 회수시설 옆 2개 필지인 부지 면적은 2만 1,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합니다. 새 소각장은 모두 지하에 세워집니다. 청소차 전용 도로, 폐기물 저장소 등 주요 시설이 지하에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 방지 설비를 도입해 묻지, 무해한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상부는 전망대,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인근 주민분들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000억 원 규모로 수영장, 놀이공간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설을 하고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변화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만큼 서울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신규 소각장의 환경 영향 평가는 주민 참여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도 주민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지만 앞으로도 행정소송과 집회 등 반대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신문이 어제 법원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신문에 참석해 정권이 자신을 해임해 MBC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면서 객관적 사유에 따라 해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침 의도를 드러내며 전군 지휘군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추가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계룡대를 가리키며 남한 점령을 거론한 북한 정군지휘 훈련에 대해 미 국방부는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ould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type of provocative rhetoric or behavior. The United States, ROK, Japan, and our other allies in the region, we will continue to be focused on deterrence, to deter aggression.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불법 전쟁과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용병그룹 바그너그룹과 무기를 거래한 데 이어 지금은 러시아군 최고위급과 협상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Minister of Defense actual traveling to the DPRK to negotiate for arms. So to the highest levels of the Russian military establishment. So again, we are going to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not negotiate with Russia.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2차례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위성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인 전진영과 러시아인 코즐로프, 러시아 기업 인텔렉트를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 기업에 취업시킨 뒤 돈을 벌어 위성 개발 자금을 댔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러시아 기업인 인텔렉트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가상화폐 관련 업계와 정보 교류회를 열어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기 개발 자금을 대기 위해 최근 가상화폐 탈취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뒤집기 시도 혐의를 다룰 미국 조지아주 재판이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의회 난입 주동자에게는 그동안 관련 선고 중에 가장 높은 징역 19년이 선고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2020년 대선 때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이 기소돼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다른 연방법원들의 입장과는 달리 모든 재판 과정에서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법원은 머그샷에 이어 오는 6일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 절차를 포기하겠다고 해 바로 재판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Every time the radical left Democrats do this and the Marxist, communist, fascist indict me, I consider it a great badge of honor because I'm being indicted for you.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는데 생중계가 허용됨에 따라 재판과 공화당 경선에서의 유불리를 세심하게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의회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 DC 법원은 극우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 수장이었던 조지프 빅스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구형량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그동안 관련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빅스는 군중이 부추겨 그저 나갔을 뿐이라며 흐느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If your president tells you your country's been stolen, the country that people fought and died for, people are trying to take your vote from you, how are you supposed to react to that? 이번 재판에서는 공범에게도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다른 단체의 수장에게도 징역 18년이 선고되는 등 법원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주변에 보면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유난히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죠. 국내 연구진이 그 비밀을 밝혀내고 식사량 조절 없이도 체중을 감량하는 약을 개발해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고지방 사료를 먹고 살찐 생쥐입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 생쥐보다 몸집이 큽니다.
반면 똑같이 고지방 사료를 먹고 자랐지만 살이 찌지 않은 생쥐입니다. 무게를 재어보니 같은 사료를 먹은 쥐의 절반 정도로 가볍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약을 하루 한 번 투여한 결과입니다. 약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보통 일반식이만 한 생쥐들의 체중과 비슷하였습니다. 연구진이 공략한 건 뇌 속의 비만 억제 스위치 가브라5. 뇌 측시 상하부에 있는 신경세포 군집으로 몸 전체 지방세포와 연결돼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비만이 억제됐고 활동이 약해질수록 비만이 생겼습니다. 스위치 조절 기전을 살펴보니 뇌 속의 별 모양 세포가 분비하는 마오비 효소가 신경물질 가바를 합성해 스위치를 껐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마오비 효소 억제제 KDS-2010을 투여했더니 스위치가 다시 켜지면서 비만이 억제됐습니다. 뇌가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원래 치매 치료제로 개발한 물질인데 경구 투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요요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학술권이지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렸습니다. KDS-2010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사람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2상이 진행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높이뛰기 간판 스타 우상혁이 우리 선수 최초로 육상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우상혁은 다이아몬드 리그 스위스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3번 도전 끝에 2m 3위를 넘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랭킹 포인트 6점을 얻은 우상혁은 2023 시즌 4위를 차지해 6위까지 진출하는 왕중왕전 파이널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우상혁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파이널을 가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제 도전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난 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파이널 아시안 게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야, 4885 너지? 뉴스 속보입니다. 17명의 여자들을 잔인하게 도박살해한 뒤 야산을 내버린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잡아먹자. 죽였어 안 죽였어? 궁금해요? 계속되는 실종 사건으로 30대 남자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바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었다. 강남구 신사동 노부부 살해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용의자를 좁혀가기 시작했지만 유영철은 살인을 멈추지 않았고 살인 대상을 바꾸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불우한 가정 형편으로 부유층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었고 전처와의 이혼, 동거녀와의 결별로 사람들에 대한 혐오심까지 가득 차 있었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여러 조각으로 훼손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했어. 내가 생각해. 너무너무 잔인하고 애기 아빠를 얼굴 볼 수 없게. 유가족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내놓고는 복역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화창한 날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계절의 변화가 실감이 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뜨거운 햇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내륙에서는 낮 동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반면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영과 거제에는 호우주의보가, 제주도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비구름이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2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전남 남해안에도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많게는 100mm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맑은 하늘이 드러난 내륙에서는 오늘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곳곳에는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남부지방의 비가 휴일인 모레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이나 큰 만큼 해안가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